하겠습니다. 경제 변동이라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변화가 생기는 걸 얘기하는데 상승 국면, 그다음에 하강 국면 이런 게 주기적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변동은 전쟁, 자연재해, 그다음에 뭐 역사적인, 자연적인 요인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요. 주로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순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및 자연재해 아니면 역사적, 자연적인 요인 등이 세계적으로 지금 발생이 됐죠. 그게 바로 이제 코로나 사태인데 이런 것 때문에 세계적인 경기가 침체되고 좋지 못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더라도 그 자연재해나 어떤 역사적인 자연적인 요인들 때문에 경기 변동에 순환이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경기 변동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처럼 좀 특별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또한 그 일반재를 대상으로 정립된 경기 순환을 부동산에 적용을 하면은 똑같아요. 이를 부동산 경기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시간에 이제 거시경제에서 경기 변동에 대한 거를 배우게 되는데 그걸 단지 부동산에다 접목을 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동산 경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 경기도 당연히 침체가 돼요. 당연히 침체가 돼요라는 거는 좀 그렇지만 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부동산이라는 재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란 재화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경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 순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부동산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이제 단순히 경기 변동을 경제 활동이 어떻게 변해서 경기 변동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 변동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했고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과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강 국면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보통 그 부동산 경기 변동도 일반 경기 변동하고 마찬가지로요. 10년을 주기로 이제 반복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하강. 아니면 뭐 보합 상태도 있죠. 그래서 계속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지만 주기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죠. 예, 보시면 회복, 호황기를 이제 누리게 되고요. 회복을 하니 또 호황이 된 후에는 이제 후퇴를 하고 불황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반복을 한다는 거죠.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별집 순환 모형을 배웠어요. 그래서 1국면은 경제적 전망이 순탄한 국면이고요. 1차 시장에서 신규 부동산 구매가 증가하면 공급도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거래량도 증가하고. 예, 이런 이제 국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벌집 순환 모형이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1국면에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면 중고 부동산이 거래되는 2차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도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2국면은 정체기로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각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증가를 하죠.
전망이 증가하게 되죠. 또한 부동산 건설 착공이 연기가 되고 공급이 그러면서 감소되니까 당연히 또 거래량도 감소가 되겠죠. 수요와 공급이 맞질 않는데 공급이 감소가 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지게 되니까 거래도 감소하게 되죠. 경기 정체기가 되니까. 그리고 수요라는 거는 가격 상승 전 그 시장 진입을 원하는 1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속 가격은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2차 시장에서는 약간 시장 상황이 좋지가 못하다.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확정적인 믿음이 있다면 수요자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는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상태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싶어 하지만 1차 수요자는 증가하고요. 하고 싶지만 가격은 아직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차 시장은 좋지가 못하다는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은 상승하지만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상황이 가격이 오를 건 같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수요자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거죠. 가격 상승 전에 시장 진입을 원한다는 거는 재화의 가격을 좀 더 싸게 공급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국면은 침체로 진입하는 시기가 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불황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1차 수요자는 감소하고 1차 공급자의 어떤 부동산 건설도 감소하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함께 줄어들게 되죠. 그럼 거래량은 떨어지게 되고요. 가격은 정지 상태가 된다. 정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점점점 수요가 없으면 가격도 하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국면과 2국면, 3국면에서의 모습이죠. 건설이 지체되고 착공된 주택은 계속 공급이 돼요. 그래서 2차 시장의 수요와 공급도 감소하면서 거래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국면을 보면 경제적인 슬럼프에 다 빠져 있어요. 침체 국면. 1차 수요자의 감소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주택 공급도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공 물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서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되죠. 4국면에서 결국 우리는 가격 하락을 맛보게 되는 거죠. 가격 하락과 거래량이 감소가 된다. 2차 시장도 거래량이 하락하고 경직이 되죠. 시장이. 5국면에서는 불황기나 이제 그 불황기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 이제 호경기로 이제 들어서는 관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관론이 싹트기 시작을 하면서 주택시장 전환점에 놓이게 되죠. 서서히 1차 수요가 증가하고요. 1차 공급은 신규 공사를 또 시작을 하지만 수요자보다는 공급자가 많아요. 그래서 가격 하락이 좀 지속이 되고 거래량은 조금씩 증가가 돼요.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차 시장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그냥 어떤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 여러분들이 잘 듣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더 좋겠죠. 6번째 국면, 6국면은 경기 회복이 시작이 돼요. 1차 수요자도 증가하고 1차 수요자가 증가한 만큼
1차 공급이 활발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량은 차츰 증가하게 되죠. 2차 수요는 연기된 주거 이주, 경기가 안 좋았죠. 불황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2차 수요는 연기된 주거 이주가 바로 그겁니다. 연기된 주거 이주를 실현하는 경향으로 이제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죠. 예,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벌집 순환 모형의 수요와 공급 반응과 부동산 시장 순환을 보게 되면 화랑기, 정체기, 후퇴기, 침체기, 전환기, 회복기, 뭐 요 육국면이 있었고, 그 육국면을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하고 관련이 다 되는 건데, 이 6개의 시장이 있고 1차 시장과 2차 시장, 1차 시장과 2차 시장, 부동산 시장이 순환되는 모습을 이 표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육국면의 시장을 한번 1차와 2차 부동산 시장 순환을 여러분들이 표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이 발생되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우리가 디파스켈리 위튼 모형에서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을 배웠어요. 물론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나눠주긴 했지만 우측에는 우측 상부, 좌측 상부는 뭐 자산시장이라고 얘기하고 공간시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2개씩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이 부동산 경기가 변동이 되고 있다는 거를 이제 디파스켈리 위튼 모형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균형이 깨지고요. 다시 장기적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경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균형이 깨지는 원인이 뭐냐 하면 수요의 변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내에서의 어떤 내생 변수. 여러분들이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내생적인 내생 변수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이 내생 변수고요. 부동산 시장 밖에서 시장 안에서 작동되는 원리가 아니고요. 밖에서 일어나는 변수들이 외생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생 변수는 뭐 수요와 공급이라던가 뭐 경제적인 이유, 뭐 소득,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인구라던가. 근데 그 외생 변수라는 거는 정책적인 변수가 되겠죠. 나라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새로 만든다던가, 세금에 대한 정책을 새로 내놓는다던가, 법적인 정책을 새로 내놓게 되면은 그동안의 시장 상황이 완전히 또 바뀌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외생 변수로서는 미국의 금리의 변동, 또 천재지변,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난다든가 어떤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외생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되면서 부동산 경기도 영향을 받게 됐던 게 그 천재지변이나 어떤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발생되는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구분을 해줘야 되고 그것을 잘 모르겠다.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예, 그래서 내생 변수와 외생 변수의 뜻을 알아두시고 그런 변수들에 의해서 시장 상황이 변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할 수밖에 없다. 크게 외생 변수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죠. 사실은. 가장 그 정책적인 변화에 민감한 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사분면 공간 시장에서 인구가 증가, 또 가구수가 증가를 한다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수요 곡선이 이동이 된다.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또한 그 가속도 승수 이론이 있는데요. 투자가 저축을 초과함으로써 어떤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저축보다 투자가 많다는 건 과잉투자 이론, 과잉투자이다. 그래서 이 과잉투자 이론을 종합해가지고 동태적으로 모형화한 게 가속도 승수 이론이다. 경기순환 이론이 되겠죠. 가속도 승수 경기순환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소비 수요가 많아져요. 투자를 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저축률보다 투자가 더 많다. 초과로 투자했기 때문에 가속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속도 효과, 투자 유발을 하게 되고, 또 투자 유발은 또 소득이 생기게 되면서 소득은 또 소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동태 모형화한 경기 순환 이론이다. 가속도 승수 이론.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소비 수요가 늘면 이에 대응해 생산 증가를 초래하게 되죠. 그죠? 다시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하고요. 투자재의 불가분성 때문에 투자 유발 투자 증가율은 소비 수요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데, 그죠? 이를 가속도 원리라고 한다. 아까 표에서 소비 투자 수요, 그래서 가속도가 붙었다고 했죠. 저축하는 그 율보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속도 원리. 그래서 거품 경기 변동 이론,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 또 야성적 충동에 의한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소비재에 아니면 투자재에 저축보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속도 승수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거품 경기가 될 수가 있다. 또 정치적인 어떤 변수에 의해서 경기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요. 부동산 투자에서 야성적 충동에 의한 비이성적 과열이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그 피구 효과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둘이 경제학자로서 라이벌인데 피구의 어떤 이론이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거였지만 케인즈에 가려져 가지고 좀 별로 그렇게 유명한 학자는 못 됐었죠. 근데 이 케인즈가 야성적 충동이라는 자기 저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밝혀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1936년도에 발표했어요. 그의 저서에서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에서 이 야성적 충동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게 됐는데, 소비 의욕을 직감하게 하고 또 감정과 같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사람 행동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야성적 충동이라는 건 뭡니까? 이성적이 아니죠. 감정이나 또 어떤 나의 욕구를 충동적으로 소비 욕구를 발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하기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이제 야성적 충동에 의한 비이성적 과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생산이 된 건지 아니면 포함이 된 것인지, 이런 신뢰가 여전히 논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불안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의 불안정함을 어떻게 제거하더라도 인간 본성에 대한 특징,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는 거죠. 불안함을, 도덕 쾌락, 경제를 막론하고 어떤 수학적인 이론적인 기대보다는, 논리적인 기대보다는 그냥 자연 낙관론에 더 의존해 가지고 잘 될 거야, 사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긍정적인 행동에
많은 부분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걸 이제 불안정성이다. 오히려 이렇게 케이니즈는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살 때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양적 이익의 가중평균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인 행동, 어떤 이성의 충동적인 결과로 의해서 이렇게 표출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야성적 충동이라는 거는 결국은 뭔가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성적인 생각의 어떤 테두리보다는 충동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말의 표현이 조금 경제학적인 용어들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면 그나마 이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케인즈의 저서에 1936년에 발표했던 것들의 내용 중에 이제 발췌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듣고 공부하라고 제가 더 얘기를 해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는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와의 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가 먼저 선행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 경기는 이제 따라가게 되죠. 예, 그런데 일반 경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하는 걸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경기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여기는 일반적인 시장, 일반재와 부동산 시장은 다르다는 표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일반재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 되지 못한다고 그랬죠. 정보의 한계성이 있고 가격의 어떤 경쟁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이긴 한데, 완전 경쟁 시장하고 다르게 수요와 공급이 좀 균형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해요. 그래서 생산운영관리라는 경영학 과목이 있는데, 그 생산운영관리의 핵심 포인트는 소비자의 수요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경제수리학의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소비자가 얼만큼 수요를 할 건지, 수요가 얼만큼 일어날 건지를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게 그동안의 판매 자료라던가 백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죠. 입지가 다르고 가격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같은 입지라도 층마다 향마다 또 가격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수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가격도 마찬가지지만요. 예,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 한 가지 이유는 공급 기간이 길어요. 일반 제조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뭐 몇 시간 만에 뚝딱,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들이 아니에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예, 그래서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와의 좀 차이점이 있는 게 그런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 경기는 산업 전반의 경기의 어떤 가중평균적인 성격을 띠는데, 또한 그 경제활동 증가가 위축 반복되는 순환적 변동의 모습을 보여요. 일반 경기는요. 경기 확장기에는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도 좋아지고요. 거의 만약에 그렇게 경기가 좋으면 완전 고용 수준에 육박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국이나 국제적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죠. 예, 변수가 발생했어요.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구매력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고요. 경기가 좋을 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합니다.
만약 수요가 많다. 그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경기 후퇴기에는 제품과 서비스 과잉 공급이 발생하면서 순환 국면 정점을 지나고 경제 활동이 점차로 위축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기 수축기가 되면은요. 제품 수요 공급 감소가 되고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소비도 위축하고요. 또한 소비자의 낮은 수입과 제품 가격 하락이 화폐 가치의 상승을 유발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근데 경기가 수축이 되면서 점점 화폐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네요. 예, 반대 현상이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기에는 생산 활동이 위축된 만큼 이제 초과된 거 있죠. 지금까지 모두 소비되는 시기가 되고요. 소비자들은 조금 낮은 가격에 구매를 하니까 매력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구매를 미루지를 않게 되죠. 또한 경기 저점을 통과해 가지고 경기 수축과 확장, 그 능선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경기는 이제 서서히 약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경기 회복의 확산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업은 생산 설비 투자와 또 추가적인 고용이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죠.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부동산 경기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태는 이제 회복기, 화랑기, 침체기, 침체 진입기죠. 침체 진입기, 침체기, 불황기, 회복 진입기로 이렇게 시장 상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은 어떤가? 정부는 어떤가? 금융권은 어떤가? 건설업체는 어떤가를 이제 어떤 시장 상태에 따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상태가 회복일 땐 수요자는 부동산을 구입을 해요. 정부는 규제 완화를 하고 단기 공급 확대, 다세대 다가구를 공급합니다. 금융권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확대하고 건설업체는 부동산 공급을 시작합니다. 화랑기 때는 수요자는 가격 지속 상승에 따라 가수요가 생기게 되고요. 정부는 약간 가격 억제 정책을 피게 되죠. 장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권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확대합니다. 건설업체는 토지 매입을 경쟁하게 되고 부동산 공급을 또 확대하기 시작을 하죠. 경제 침체기를 한번 볼게요. 수요자는 감소하기 시작을 해요. 정부는 담보 억제 담보대출 억제를 시작을 하게 되죠. 금융권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축소하고요. 건설업체는 토지 매입을 자제하고 부동산 공급도 감소하게 됩니다. 시장 상태에 따라 전부 태도가 달라지죠. 침체기는 수요자는 감소하고 정부는 안정대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수위 조절을 하게 되죠. 공급 규제 완화하고요. 그다음 금융권은 개인 및 건설 대출을 억제합니다. 건설업체는 미분양 확대라든가 공급량 축소, 선별해서 수주를 하게 된다. 잘 팔릴 수 있는 거,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것만 이제 수주를 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위험을 다 떠안아야 되니까 안 하려고 하죠. 불황기는 수요 위축이 지속이 돼요. 계속. 정부는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키고 또 금융권은 대출 억제를 합니다. 건설업체는 부동산 공급을 축소합니다. 또 회복 진입기의 시장은 실수요자가 증가하고요. 정부는 규제 완화가 지속이 되고요. 은행권은 신규 담보대출을 시작을 해요. 건설업체는 부분적인 부동산 공급 재개를 하고 토지를 물색합니다. 회복 진입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건설업체는 서서히
회복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 경기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시장 상태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표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제 측정이 될 수가 있는데 건설 주기 말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역별 건설 주기로 지역별 공급과 수요의 차이, 개발 가능한 토지량, 건축 설비 변화, 시장 흡수율, 공실률 이런 것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인구의 변화, 도시 자체 및 인근 지역의 변화, 부동산 용도별 주기, 방학, 결혼 시즌과 관련된 계절적인 변동, 선호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방학 및 결혼 시즌. 방학이 되면 신학기 이전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가가 높아지게 되고 전세가가 높아지면 또 주택 가격도 오를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혼 시즌에도 또 주택이나 뭐 주거지를 알아보고 다니는 새 신랑, 새 신부들이 많죠. 예, 그래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절적인 변화들이 있습니다. 도시 자체 및 인근 지역에 변화가 생기면은 도시 구조물의 어떤 수명, 도시 자체의 생성, 성장, 교외화, 쇠퇴 등의 도시 생애 주기의 동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용도별 주기는 아파트, 오피스, 상가 등에 있어가지고 수급 변화, 새로운 수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노령인구, 그다음 단독인구 증가가 있고요. 계속 가구의 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인구가 뭐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구 분화로 인해 가지고 소형주택이나 1인주택이 계속 수요자가 늘고 있어 가지고 가구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의식 강화, 환경의식 증대, 사회 변화 반영한 어떤 주거의 선호가 점차 부동산 경기 안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지표와 하위 시장 지표를 구분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 부동산 시장은 전체 시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위 시장이라는 건 각 지역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지표를 구분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을 알아봐야 되고요. 가격, 건설허가, 착공, 분양, 준공 물량, 거래량 등을 지표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및 주택사업의 경기 전망, 실시 지표 등도 많이 사용되고 있네요. 그래서 선행, 동행, 후행 지표가 있는데 그 선행 지표의 개념과 내용들을 한번 동행 지표, 후행 지표의 개념과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지표는 미래 경제 활동 수준을 예측하는 거다. 경기 종합 지수, 부동산 경기 조절 저액에 이제 반영을 하는 게 선행 지표다. 그러면 선행 지표에 반영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건축 허가 면적, 건설 수주 동향, 택지 분양 실적, 택지 조성량, 공실률 및 공가율, 건축 자재 수요 동향, 건설 인력 수요 이런 것들이 지표의 내용이고요. 동행 지표 개념은 경기 변동 측정 시점에서 경제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경기 종합 지표다. 경기 변동의 어떤 측정 시점이 중요하죠. 측정 시점에서 경제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경기 종합 지표다. 그러면 어떤 거를 기준 내용으로 삼는지 한번 볼게요. 건축 착공량, 거래량이 있고요. 후행 지표는 경기 변동 측정 시점 이전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 종합 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축 완공판 내용을 가지고 후행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경기 변동에서 경기 변동의 지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지표를 앞에서도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동산 경기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과 가격, 물량을 종합한 지표 산출이 곤란하다. 또한 전체 시장과 하위 시장 간에 어떤 괴리가 존재한다. 그렇죠. 분명히 존재하는데 더 디테일한 건 하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지역에 그 어느 특정 아파트 뭐 이렇게 거래를 하니까 건설 기간의 장기화로 착공과 준공 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럴 때 이제 정확한 지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회적 요인들, 거시 경제적 변화와 정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지 크기 때문에,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지표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한계가 있다 하는 거죠. 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그 경기 변동에 대한 지표를 만드는 어떤 산출하는데 곤란한 점들이 많은데 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사회적 요인, 거시경제적인 변화, 굉장히 큰 틀의 요인들이죠. 사실은 이런 영향 정책들이 변하는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고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그냥 부동산 거래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예,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죠. 마지막에 얘기했던 내용들이요.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 관계는 해당 지역이 얼마나 경제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수요 주도 성장으로서 해당 지역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이런 지역 경제에 얼마나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해 주죠. 또한 공급 주도 성장, 임금과 부동산 가격이 높아가지고요. 각 기업의 부담을 주면 기업은 좀 더 싼 노동력하고 부동산을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력을 많이 미치죠. 또한 저개발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지금 위에서 설명한 임금이 비싸지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저임금을 찾고요. 부동산 싼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저개발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가 매우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어떤 지표를 산출하기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정부 개입의 명분이 있어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명분이 없으면은 개입하는 의미가 없게 되고 반발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명분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부동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형평성 제고를 해야겠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형평성의 제고. 정부 개입의 유형을 한번 보자 하면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규제라는 걸 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도 개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효율성 제고다, 형평성 제고다, 직접 간접 뭐 규제다 해가지고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정부의 개입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시장 작동의 원리에서 자동으로 개입 돌아가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억지로 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주요 부동산 정책이에요. 6.19 대책이 나왔죠. 대출을 규제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 LTV, DTI 비율을 축소하고요. 8.2 대책을 보면 서울 전 지역에 또 과천, 세종시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강남 4구 등 서울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표. 그 다음에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 중도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요. 신 DTI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단계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다 이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죠. 여기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 그 다음에 1213이죠.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시 양도세 중과세 배제, 건강보험료 인하를 해주겠다 하는 그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 시작했죠. 2018년 2월 22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대책.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해서 강화를 시킨 거죠. 축소를 완화를 시킨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안전진단 평가 구조 안전성 비중은 20에서 50%로 확대를 했고, 조건부 재건축은 공공기관에서 재검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규제를 만들었죠. 이 세금을 양도 차익에서 비용을 뺀 거, 이런 게 이제 사용자 비용이 되는데, 양도세 부과의 효과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무는 거죠. 지금 현 정부에 있어서는. 그래서 양도세는 국세다.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 정책의 경제적 효과인데 토지 이용 규제, 그다음 분양가 규제 효과가 있는데 이게 가장 보편적이죠. 토지 이용 규제가 공공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공평성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규제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용도 지역지구제예요. 가장 보편적인 거죠. 용도 지역지구제. 용도 지역제가 해당 토지 및 주변 지역의 지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용도 지역지구에 따라 가격이 많이 달라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거든요. 경제적 효과, 분양가 규제 효과. 신규 주택의 배분 문제하고 분양 프리미엄에 대한 거, 또 재고주택 가격의 상승이 될 수가 있겠죠. 분양가 규제를 하는 게.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과 정부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공부해 봤고요. 이제 3-3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과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